아내가 마트 유니폼을 다시 입기 시작한 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억이 들어간 주식은 10년 후에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부산 외곽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였습니다. 생산직으로 시작해서 반장, 그 다음엔 공장관리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익숙했고 작업복에 기름 냄새 배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퇴직한 건 61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은 거였는데 저는 그 통보를 받던 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었으니까요. 퇴직금이 들어온 날 아내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외식을 한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 된장찌개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랫동안 부어온 개인연금 적립금이 7천만 원 남짓 있었고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적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합치면 딱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전부였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동산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그 3억이 우리 노후의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은행에 넣자고 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자고요.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금리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초반이었습니다. 3억을 다 넣어도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우리 생활비가 최소 200만 원은 됐습니다. 아내가 마트 일을 계속하면 그나마 버텨지겠지만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진 지 오래였습니다. 계산대에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굴리시는 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안에서 들은 말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그 숫자뿐이었습니다. 한 달 50만 원.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구간이었는데 그날은 그 교량이 이상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61, 아내가 59,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 200만 원씩 쓰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건 3억.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지만 둘이 합쳐서 8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는데도 내리지 못하고 한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그걸 알아채고 나서야 벨을 눌렀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부엌과 거실을 오가다가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3시쯤이었을 겁니다.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수입, 지출, 연금 수령액, 예상 병원비. 노트 한 장에 숫자를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다가 또 지웠습니다. 지우는 횟수가 쓰는 횟수보다 많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미래가 맞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출근을 배웅하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내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는 하루였습니다.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뭐가 걸리는지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구와 다툰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가슴 한쪽이 약간 답답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약값 영수증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혈압약이랑 혈당관리약을 새로 받았습니다. 영수증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4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 손이 멈췄습니다. 4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고 나이가 들면 이 항목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영수증 한 장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경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이였습니다. 인사치레 통화였는데 끝 무렵에 슬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전세 계약 갱신인데요. 집주인이 또 올린다고 해서요. 저는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봤습니다. 서울 전세가 얼마인지는 뉴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가 손을 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딸 미진이는 대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프리랜서로 건영 일을 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오는데 저는 항상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 집 문 앞에 진료봉투 들고 서 있는 늙은 부모는 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 든 게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무렵부터 주식이라는 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당구장에 가끔 나갔습니다. 퇴직한 또래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당주를 모으고 있다 했고 어떤 사람은 인덱스 펀드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내 체질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평생 월급 받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식은 젊은 사람들 것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단어들이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때 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상승 소식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올해 수익률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화면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벌었다는데. 저는 우린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폰으로 방금 뉴스에 나온 종목명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제가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당구장 친구 이만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야, 지금 이 장이 10년 만에 온 기회야. 우상향이야. 그냥 사 모으면 돼.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씨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채널이었는데 진행자가 차트를 짚으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경 소리처럼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그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돈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쪽으로 발을 들여놓기로 마음이 기운 게요. 처음 산 건 대형주 위주의 지수 연동 상품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퇴직금 중에서 잃어도 크게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금액으로 골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더니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잃으면 그냥 수업료라고 치자.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앱을 열고 종목을 검색하고 수량을 입력하고 버튼 하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머뭇거렸습니다. 눌렀습니다. 몇 초 뒤 문자가 왔습니다. 체결 완료. 그 문자 한 줄에 심장이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지자마자 앱을 열었습니다. 혈압약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수익이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그 숫자가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마쳤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가 아내가 나오자마자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네.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시장이 좋았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수익이 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익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느낌, 내가 감각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생기면 사람은 다음 계산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2천만 원을 넣었으면 지금쯤 얼마였을까?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넣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 시장이 계속 올랐고 수익이 계속 붙었습니다. 당구장에서 이만수가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응 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죽지 않았구나. 61살에 처음 해본 건데 방향을 맞췄다는 게 이상하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 자신감에 근거가 없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익이 났다가 조금 빠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손해지. 그 말을 서로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꺼냈습니다.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손실이 더 커져도 팔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더 넣고 빠질 때는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더 넣으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조금만 반등해도 손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을 매번 했습니다. 매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맞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했던 돈이 어느새 개인연금까지 닿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중도 해지 불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세금, 이자 손실, 노후 준비 공백. 꼼꼼하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돈을 지금 넣으면 평균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직원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한번 내려놨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쥐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연금 해지 처리 완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현관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15년 넘게 부은 연금이 문자 한 줄로 끝났습니다. 생활이 시장 시간표에 맞춰졌습니다.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면 저는 이미 앱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잠깐 쉬는 시간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장이 마감되면 그날 손익을 정리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산책 나가는 시간도 다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우리 일상의 기준이 시장이 됐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트 근무 중에 휴대폰 알림이 오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동료가 뭐가 왔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서 아내를 봤더니 유니폼 허리 쪽이 헐렁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지 허리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서로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다른 얘기가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경호가 주말에 오겠다고 했을 때 미뤘습니다. 집에 오면 뭔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계좌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했고 괜히 얼굴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다음 주에 와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중간에 차트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미진이 말을 들으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미진이가 뭔가를 물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진이가 뭘 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오르내렸고 저는 그때마다 반등을 기다렸습니다. 반등이 오면 조금만 더 기다렸습니다. 빠지면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반복이 10년이었습니다. 처음 넣었던 돈이 얼마였는지,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회복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 계산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보다 내 원금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을 원금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판단이 이상해집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본전 생각이 더 커지고 본전 생각이 커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아내가 적금을 깼습니다. 2년 동안 매달 마트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낸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제주도에 한번 가자고 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돈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얘기는 그날 이후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열었습니다. 잠깐만 쓰고 본전 찾으면 바로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은행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그 차이가 그때는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선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거겠지요. 본전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 눈을 가렸습니다. 결산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처음 들어간 돈, 중간에 추가한 돈, 적금 깬 돈, 연금 해지한 돈, 마이너스 통장에서 당겨온 돈, 다 적었습니다. 더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뺐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3억이 들어갔습니다.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종이를 덮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 멈춰 서 있다는 걸 소리로 알았습니다. 추가로 넣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 시장이 계속 올랐고 수익이 계속 붙었습니다. 당구장에서 이만수가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응 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죽지 않았구나. 61살에 처음 해본 건데 방향을 맞췄다는 게 이상하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 자신감에 근거가 없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익이 났다가 조금 빠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손해지. 그 말을 서로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꺼냈습니다.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손실이 더 커져도 팔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더 넣고 빠질 때는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더 넣으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조금만 반등해도 손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을 매번 했습니다. 매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맞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했던 돈이 어느새 개인연금까지 닿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중도 해지 불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세금, 이자 손실, 노후 준비 공백. 꼼꼼하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돈을 지금 넣으면 평균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직원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한번 내려놨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쥐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연금 해지 처리 완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현관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은 채로. 15년 넘게 부은 연금이 문자 한 줄로 끝났습니다. 며칠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장갑을 손에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무릎 보호대가 유니폼 바지 위로 조금 보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간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가 고맙다고 말한 게 몇 번이나 됐는지 모릅니다. 점심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답을 했습니다. 와, 라고 했습니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오르내렸고 저는 그때마다 반등을 기다렸습니다. 반등이 오면 조금만 더 기다렸습니다. 빠지면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반복이 10년이었습니다. 처음 넣었던 돈이 얼마였는지,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회복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 계산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보다 내 원금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을 원금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판단이 이상해집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본전 생각이 더 커지고 본전 생각이 커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아내가 적금을 깼습니다. 2년 동안 매달 마트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낸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제주도에 한번 가자고 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돈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얘기는 그날 이후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열었습니다. 잠깐만 쓰고 본전 찾으면 바로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은행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그 차이가 그때는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선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거겠지요. 본전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 눈을 가렸습니다. 경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억료를 끓여왔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호가 서울 얘기를 조금 했고 아내가 마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저는 주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손이 휴대폰을 짚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버릇이었습니다. 그 손을 멈추는 게 처음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억지로 안 보려고 팔을 구부려 반대쪽으로 뒀습니다. 대신 약을 먼저 찾았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습관처럼 휴대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멈추고 약을 집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색하게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단기 시설관리, 경비, 주차관리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장에서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데도 있었고 일단 오라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나갔습니다. 작업용 장갑을 챙겼습니다. 허리 보호대도 챙겼습니다. 약봉투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혈압약, 혈당 관리약.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멈췄습니다. 예전 공장 다닐 때랑 무게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부끄럽다거나 서럽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진이한테 문자를 쓰려고 했습니다. 오늘 일 나갔다 왔어. 별거 없어. 짧게 썼습니다. 미진이가 금방 답했습니다. 진짜요? 건강 조심하세요, 아빠? 저는 응 이라고만 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아내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같은 집에서 잡니다. 그런데 말이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조심스러운 건지 서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근 전에 꺼내둔 거였습니다. 혈압약이랑 혈당 관리약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물컵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해준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약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 운동화를 닦았습니다. 마트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천으로 흙을 털고 밑창 홈 사이를 닦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다음 날 아침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신고 나갔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습니다.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어떤 날 새벽엔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빛이 주차장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오래. 1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처음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수익이 나서 아내한테 화면을 보여줬을 때, 반등이 오면 팔자고 서로 말하던 수많은 저녁, 연금 해지 서류에 서명하던 손, 결산을 적던 종이, 아내가 현관에서 멈추던 그 소리. 그것들이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가라앉았습니다. 3억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던 겁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배운 게 아니라 통장 숫자로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이었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수업이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약을 집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억료를 끓여왔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호가 서울 얘기를 조금 했고 아내가 마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저는 주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손이 휴대폰을 짚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버릇이었습니다. 그 손을 멈추는 게 처음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억지로 안 보려고 팔을 구부려 반대쪽으로 뒀습니다. 대신 약을 먼저 찾았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습관처럼 휴대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멈추고 약을 집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색하게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